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도소득세 제4편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도소득세의 4대 과세 요건에 관하여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1번 납세 의무자 정리 마무리 지었고요. 2번 과세 대상에 관한 정리도 마무리 지었으며 이제 3번 과세 표준을 정리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님께 하셔야만 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양도소득세의 4대 과세 요건에 관하여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3번 과세 표준을 정리할 차례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재점검하는 그런 기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과가 있고요, 여기에 세가 있고, 여기에 표준을 의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외울 이유 없다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요, 일종의 종가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기에 가가 있죠. 그 가에게 따라라는 것이 조차죠. 여기에 조철 종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조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리고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세금 금액 즉 세액이 좀 더 늘려서 표현하자면 산출세액이 도출된다는 것 또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이쯤에서 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번호를 매겨 두었습니다. 네 줄의 수식이 나타나는데요. 각 수식의 결과값이 다음 수식의 처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각각을 이처럼 암기 코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암기 코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각각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필차라는 것은 다음 수식의 처음에 나타나겠죠. 차장소라는 것은 다음 항목의 처음에 또 나타날 겁니다. 표율산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외쳐볼까요? 양필차, 차장소, 소기표, 표율산. 양필차, 차장소, 소기표, 표율산이라고 말입니다. 부담 가질 이유 없습니다. 처음에 약간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반복하면은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양도가액일 겁니다. 자기가 판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양도가액이랍니다. 좀 더 늘어서 말씀드리자면 팔아 넘기는 가액, 액수를 양도가액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사서 들인 그런 경비가 있을 텐데요.
그걸 빼기를 하면은 양도를 함에 따르는 차익이 구해질 겁니다. 어때? 따로 외울 필요도 없겠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게 바로 필요 경비인데요. 자기가 사들여서 쓴 경비입니다. 사들인다라고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액이 있겠네요. 취득가액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타로 필요한 경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 경비 가운데 있어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취득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합쳐 필요 경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액수가 바로 양도를 하면서 남기게 된 이익,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양필차 마무리되었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차장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즉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 혜택만큼 빼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도출될 겁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도출될 겁니다. 이러한 양도소득 금액을 소라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차장소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소기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는 것은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게 기입니다. 기본공제를 한 값을 과세표준이라 그럽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요, 양도가액에서 시작하여서 색깔 바꾸고 이어갈게요. 양도가액에서 시작하여서 뺄 거 다 빼고 남는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과세표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소기표 마무리 지었고요. 남아있는 표율사는 여기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산출세액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호 다시 한 번 더 외쳐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1번 양도가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도가액 하나 제대로 정리하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럼 다음 만남 이후에서 필요경비 이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호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필차, 차장소, 소기표, 표율산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양도가액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 방금 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양필차, 차장소, 소기표, 표율산 가운데 있어 1번에 해당하는 양보다 더 구체적으로 양도가액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 가운데 있어 1번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로 나누어 정리할 텐데요.
가가 원칙이고 그렇다면 나는 일종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 원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의 원칙은 실거래가액입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그런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간주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실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추라는 것은 밀추자입니다. 이때 계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어 계산해 보는 것, 즉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추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추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추계 결정은 4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운데 있어서 환이란 이것은요, 취득가액만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가지는 취득가액뿐만이 아니라 양도가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취득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 취득이라는 말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계 결정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여야 합니다. 매감환기 이 순서대로 말입니다.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계 결정은 말입니다. 이러한 추계 결정은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이것도 중요합니다.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계 결정액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매매 사례 가액은요, 추계 결정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시가 인정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은 지방세법 제10조 2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 만남에서 이 또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시가 인정액 최근에 들어와서 정말로 중요한 용어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감이라는 것은 감정가액입니다. 이 또한 전후 각 3개월 이내입니다. 어때요? 대동소이하죠. 그럼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액이라는 것은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감정평가액 또한 매매 사례 가액과 더불어 추계 결정에도 나타나지만 시가 인정액에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잠시 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다시 한번 더 외쳐볼까요? 매감환기 가운데 있어서 매감기라는 것은 양도와 취득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세 번째 나타나는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오로지 취득에만 적용되는 그런 가액입니다. 이는 기준시가 대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시가 대비라고요? 그럼 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죠.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 여기와 관련이 있겠죠. 감정가액, 여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을 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해서 얻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예,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계 결정 방법으로 나타나는 마지막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라는 기준시가입니다. 이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내용, 이번 만남에서 다룰 나머지 모든 내용은 기준시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입니다. 이건 정부가 고시한 법정 기준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가 고시한 법정 기준액이 바로 기준시가라고 불린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기준시가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고드렸던 대로 기준시가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 표준액은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시가 인정액과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번 만남에서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동일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에서 사용되느냐 지방세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여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의 경우 기준시가는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역으로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은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준시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가볍게 정리하고 잠시 접어두고 기준시가에 초점 맞추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서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불성실 신고에 대비하여 신고 가액의 최소한으로 작용합니다. 이거 밑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죠. 라는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에 잠시 접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세법이라는 것은 국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정려할 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정려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소득세법 제99조 규정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의 산정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기준시가는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우리는 그중 제1호만 제대로 정리해 두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제1호가 바로 토지 또는 건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중 가목은 토지, 나목은 건물, 그리고 다와 라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어지러울 테니까 말입니다. 순서대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먼저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는 쉽게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바로 파악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려면은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냥 개별 공시지가라고 기억해 두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가 됩니다. 이처럼 대가로 속에 적어둔 것은요, 제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원래 법령 규정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법령 규정에는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추가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이후의 단서는 버려도 좋습니다만은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국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내국세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세무서장이 나타나게 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왜 국세청장이 나타나는지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제164조입니다.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가가 급등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또한 164조입니다. 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잠시 접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나목 건물의 경우입니다. 건물의 경우 가운데 있어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건물 가운데 있어서 다와 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물은 바로 나목 규정에 따라야만 할 겁니다. 이러한 건물의 신축 가격이라든지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고시의 이름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입니다. 예, 이 내용은 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목과 라목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다목과 라목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다목은 건물 가운데 있어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라목은 주택입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요.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요. 예,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영제 164조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그것입니다. 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또다시 국세청장이 나타나고 있죠.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것, 예, 그 구체적인 명칭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입니다. 예,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쪽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가액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정도 맞죠? 혼란 없어지죠? 예, 정확한 규칙명이나 법령명을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주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 버려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의 그 정식 명칭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입니다.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가격에 따르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그런 주택의 가격은요, 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고려하여서 대통령령, 이것도 구체적으로 영제 164조입니다.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시가 인정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 가액은요, 추계조사 가액으로서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이 둘을 제대로 비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추계조사 가액에 있어서 사용되는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 가액의 평가 기간은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였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시가 인정액의 경우 평가 기간은 말입니다. 시가 인정액의 경우 평가 기간은 취득일 전이라면 6개월, 취득일 후라면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평가 기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요, 지방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관련 규정은 지방세법 제10조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입니다. 이는 2021년 12월 28일 신설되어서 2023년 1월 1일, 즉 올해 1월 1일이 시행일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대단히 자주 언급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요, 시가 표준액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다룰 때요, 시가 표준액이 나타나면서 무상취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 시가 인정액이 혹시 적용되는 건 아닐까? 라고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방세법 제10조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으로서요, 무상취득의 대표적인 예가 정여, 상속, 기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제10조 2 제1항 순서대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그 취득 시기가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를 시가 인정액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에서 어떤 액수를 정해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시킬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요,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라고 파악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 예로서 매매 사례 가액 바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감정 가액 이렇게 연결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공매 가액 등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가액 또한 활용한다라고 그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만 지금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 제14조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시가 인정액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시가 인정액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2항입니다. 일종의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세 가지 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호 상속에 따른 무상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바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호입니다.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제14조 2입니다. 로 정하는 가액 구체적으로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그런 경우, 물론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속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정하는 가액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었을 때 다음에 필요할 경우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확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3호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인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 등의 고시가액에 계산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 경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있어 추계조사 가액을 사용할 텐데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계산 공제율을 곱한 그런 금액을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다음에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 건물, 주택의 경우에서는 3%를 곱하고요. 미등기인 경우에서는 불이익을 줍니다. 0.3%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은 대폭 늘어납니다. 7%로. 하지만 이 경우도 미등기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1%로 대폭 낮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은 1%로 계산 공제율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정리할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 마지막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비는요, 기준 시가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경우라는 것은 실거래가액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계조사 가액에 해당되는 매감환도 있을 겁니다. 기는 안 된다 했으니까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